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이 당신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15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꼭 이제 정지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건 아니고, 이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면서 뭐 저도 그렇고 제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또 다른 강사분들의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그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면서 뭐 오래 판매를 하셨던, 짧게 판매를 하셨던, 아니면 지금 이제 판매하려고 생각만 하고 계시던 간에 가장 걱정하는 게 이 계정 정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질문을 주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초반에 당하면 투자된 건 없으니까 손해는 뭐 별로 보진 않는데, 그 시작도 못하고 정지가 되니까 이 겁을 먹어서 이제 뭐 새로 계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계정 자체를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반대로 어느 정도 이제 계정을 키우신 다음에 그동안 이제 어렵게 키운 계정을 이제 정지를 먹게 되면 FBA로 창고 안에 넣은 재고들도 묶이게 되고, 그 다음에 2주 만에 한 번씩 입금돼야 되는 자금도 묶이게 되고 해서 모든 걸 고스란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라서, 아마존 셀러라면 누구나 이렇게 머리 뒤쪽에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긴 해요. 지금 여기 질문해 주신 분도 가입하자마자 이제 정지를 먹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 상황처럼 왜를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알면 피하기라도 하는데 모르고 제재를 받는 거는 정말 두렵죠. 그러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왜 당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긴 하지만 100% 확실하게 제재를 방지하는 방법은 사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어요. 되게 판매를 오래 하신 분들도 가끔씩 제재를 받고 하셔가지고, 하지만 주로 제재를 당하는 사유들은 있어서 한번 날 잡아서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분야별로 쪼개봤는데, 첫 번째 분야는 계정 관리 관련된 제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정지를 먹거나 아니면 제재를 받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첫 번째로 가입 정보간 불일치 부분인데요. 제가 아마 유튜브에도 강의, PL 강의 제가 오픈해 놓은 거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되게 지루하게 많이 해놨을 텐데, 첫 번째로 가입할 때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이름, 주소는 무조건 모든 정보 간에 일치를 해야 웬만하면 넘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 CIV라고 그 뭐라 해야지, 고객 정체 확인 뭐 그런 절차가 있어가지고 그걸 확인하기도 하지만, 이 두 개가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입자 주소가 있고 가입자 정보겠죠. 거기 이름이랑 그 주소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페이오니아를 쓰는데 페이오니아나 월드퍼스트나 거기에도 주소가 들어가요. 이름이랑. 세 번째로 그 저희 여권을 쓰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름과 그 여기 제공했던 이름 간에 이제 아마 가입자 정보 안에 이 여권이 포함되긴 하지만 아무튼 생각난 김에, 네 번째로는 신용카드 이 빌링 애드레스라고 있거든요. 아이고, 애드레스, 이 빌링 애드레스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카드상의 이름,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사항들이 다 서로 일치를 해야지만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별도의 제재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그냥 넘어가더라도 CIV 절차는 해야 되지만 웬만하면 넘어가요. 이 정도만 맞으면. 그래서 가장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금방 이제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정지를 먹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거의 한 99%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셀러 센트럴 노티피케이션을 그냥 무시하는 경우, 그러니까 셀러 센트럴 로그인 해보시면 가끔씩 상단에 그 요런 깃발 있잖아요. 깃발에 숫자 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노티피케이션인데 뭐 대다수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한 24시간 또는 48시간 안에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무시하면은 또 당연히 제재를 받겠죠. 뭐 그게 그 셀러 헬스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심각한 경우에는 계정 자체를 정지시켜 놓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제재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셀러 센트럴 매일 로그인 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는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계정을 여러 개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안 걸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걸릴 거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아마존 정책에서 한 셀러당 하나의 계정만 운영하도록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가끔 가다 보면 그 IP 주소 고정으로 해놓고 PC 별도 PC로 운영하고 계정 하나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도 이렇게 따로따로 해놔서 운영하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뭐 지난번에 들으니까 5개까지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노고를 많이 들여서 한 계정이 정지가 되면 다른 계정으로 그런 걸 만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위험을 분산하는 취지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매출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걸리면 하나만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5개 운영하시는 분들은 2개 걸리면 뭐 나머지 3개도 걸리지 말란 법이 없죠. 어떻게 찾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뭐 또 찾아내려고 하면 찾아낼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투스텝 베리피케이션이 필수로 되면서 사실 다 계정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만큼 크게 제재가 들어가지 않지만, 향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 계정을 운영하는 걸 확인하게 되면 이제 제재가 심각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 개 계정 운영하실 분들은 그냥 몰래 하지 마시고 아마존한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아마존한테 난 이런 사유 때문에 실제로 계정을 여러 개를 운영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라고 설명을 하면 자기네들이 리뷰를 해서 아 그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하나를 더 오픈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특정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에 A라고 하는 셀러 계정을 가지고 있고 저 B라는 분이 C라고 하는 셀러 계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계정을 B라는 분에게서 사옵니다. 그럼 저는 A와 C 계정 2개가 있잖아요, 아마존에. 그러면 제가 아마존에 얘기를 해서 야, 나 C라는 계정을 구매를 했는데 향후 3년간은 별도로 계정을 운영하면서 재무제표를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세무적인 이유든 아니면 전략적인 이유든 그렇게 해야 된다. 승인해줘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합치려고 보니까 난 한국에 있고 쟤는 미국에 있어서 합치기가 쉽지가 않다. 그냥 계정 2개 운영하게 해줘 라든지, 이게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꼭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몰래 하다가 걸리지 마시고 그 미리 얘기를 해서 아마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텐데, 하이제킹, 보통 이제 저희는 하이제킹을 당하죠. 실제로 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고, 혹시나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 PL 셀러분들한테 좀 자주 있는 일인데, 하이제킹을 이제 보통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PL 셀러로 들어와서 이제 론칭을 한다든지 처음에 그 순위를 올리려고 싸게 프로모션을 운영을 한 다음에 이제 판매를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뚱맞은 셀러가 그 셀료스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보죠. 보통은 이제 저희한테서 싸게 사서 정가로 판매하려고 이게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이게 보통 하이제킹이라고 불러요. 근데 단점은 하이제킹을 당해서,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럴 거야 아마. 예전에는 자기가 만든 그 계정이 그 리스팅이 아니더라도 그 내 셀러 헬스가 쟤보다 월등하면 내가 하이제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스팅을 막 변경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걔가 바이박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팅이 바뀌어버리거나 뭐 이런 일이 좀 간혹 생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걸리면 이제 당연히 제재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는 확률상 이렇게 당하는 게 거의 90%지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한국 셀러분들 중에서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재 대상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상품 관련한 제재인데요.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가품을 팔면 당연히 제재를 당하겠죠. 근데 이제 잘 모르는 게 불량품을 팔아도 제재를 당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상품을 PL로 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갖고 넘어왔는데 그 QA를 안 한 거죠. 퀄리티 어셔런스를 안 해가지고 실제 그 인스펙션을 안 해서 중국 공장에서 나왔을 때부터 불량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존 창고에서 팔릴 때까지 이게 불량품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고객이 구매한 다음에 한두 번 썼는데 파손이 된다, 그럼 불량품이다 라고 아마존한테 A to Z 클레임을 걸어버리면 셀러 헬스가 확 떨어져요. 심한 케이스는 이제 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 2년 전인가부터 이제 아마존에서 FBA 창고 안에 있는 물품들을 샘플링해서 하나씩 열어봐가지고 상품 품질이 안 좋거나 뭐 포장이 잘 안 돼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는 실제로 제재를 당한 사람도 몇 명 있었지만 요즘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것도 하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 그 불량품 관련해서 인스펙션 부분이 있는데, 인스펙션은 지금 중국, 그러니까 홍콩이죠. 홍콩에서 중국 알리바바 업체와 컨택을 해가지고 그 인스펙션도 자기네가 해주고, 물건이 처음 나왔을 때 일정 부분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자기네 창고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배송까지 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업체를 한 군데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RA 강의만 하니까 수강생분들한테 이런 게 필요하세요라고 물어보기가 좀 애매한데, 혹시라도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인스펙션이 너무 비싸서 못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인스펙션 가격이 뭐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으셨는데 꼭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체화하고 계시거나, 혹은 알리바바랑 알리바바 업체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있는 업체인지 아닌 업체인지 도저히 이렇게, 보통 베팅이라고 하죠. 그 얘네들이 적절한 곳인지 제대로 된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는 거, 그런 것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좀 못 해보셨던 분들은 그 자기네가 해주겠다 손든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랑 지금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나중에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당연한 건데, 판매 금지 품목을 판매하는 것도 이제 제재 대상이죠. 뭐 칼이라든지, 칼은 아마 아닌 것 같은데, 뭐 폭발물, 뭐 총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판매 금지 품목이고, 또 하나는 미국 자체에서 판매 금지 품목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마초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 법으로 금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판매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판매하다 걸리면 이제 제재를 받습니다. 당연한 거 얘기긴 한데 혹시라도 해서.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알면서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침해예요. 그 PL 셀러분들이 이것도 좀 많이 좀 겹치는 건데 그 OEM을 다 해오다 보니까 당연히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PL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처음 판매한 사람이 미국에서 특허가 되게 다양한 게 있거든요. 디자인 특허와 실용 특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디자인 특허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요즘 PL이 그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디자인 특허를 내면 그 OEM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그 똑같은 걸 다른 사람한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해당 디자인은 그 셀러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들어왔다가 특허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고 모든 상품을 다 뺏기고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저작권도 그 다른 셀러가 판매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 그 사진으로 뭐 어떻게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PL 할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RA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남의 걸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로열티 쪽에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총판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거부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증 쪽인데요. 그 아마 내일 모레가 아니구나. 이번 주 목요일 날 질문에도 포함될 내용이긴 한데, 간혹 가다가 이제 특정 카테고리나 특정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FDA 인증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고 안 받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 뷰티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걸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아이들 사용하는 장난감이라든지 뭐 안전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단순히 얘도 파니까 괜찮겠지라고 팔아버리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그냥 구글링으로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상품이 아니고서는 웬만한 카테고리에서는 다 나오니까 먼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배송 관련한 건데요. 뭐 당연한 얘기죠. 늦은 배송은 이제 당연히 제재 대상이죠. 근데 이게 대부분의 셀러들은 지금 FBA를 하는데 왜 늦은 배송이 생길까 라는 이 의구심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FBA로 하면 배송 관련한 책임은 모두 아마존이 져야 되잖아요. 간혹 가다가 아마존이 약간 버팅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네가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재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떼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FBM이라고 Fulfilled by Merchant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상품을 판매할 때 그 바이박스 안에 FBA가 있으면 그 제가 FBA로 팔아요. 근데 FBM으로 또 리스팅을 하나 더 할 수가 있거든요. 상품 찾다가 한번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셀러인데 칸을 두 개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FBA로 하고 하나는 FBM으로 하고. 그래서 만약에 셀러가 5명이다 그러면은 FBA만 하면 나는 바이박스를 5분의 1밖에 점유 못하는데, FBM도 같이 하면 저는 바이박스를 5분의 1을 점유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 다 운영하시는 경우도 간혹 계세요. 아무튼 뭐 어떤 이유가 됐던 이제 배송을 직접 하기로 했으면 그 아마존만큼 빠른 배송은 아니더라도 자기 shipping 정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FBM으로 배송을 할 때는. 그럼 거기에 뭐 5일 안에 배송, 뭐 15일 안에 배송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거기에 써 있는 대로 꼭 배송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보통 shipping 정책을 그냥 템플릿으로 돼 있는 거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거 그대로 쓰지 자기가 직접 바꾸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셀러분들을. 근데 만약에 제가 미국 본토에 있는 3PL 업체를 쓰는데 괌에서 구매한다든지 알래스카에서 구매한다든지, 혹은 3PL 업체는 뭐 뉴저지에 있는데 뭐 저기 워싱턴 주로 이렇게 배송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늦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늦은 배송이 4% 전체 배송의 4%를 넘어가면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카테고리에서는 판매를 아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취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는 걸로는 별로 제재를 안 하지만, 이렇게 자주 하게 되면 이것도 특정 카테고리에서는 판매 못하게 막거든. 제가 알기로 2%인가? 뭐 이렇게 그것도 퍼센티지가 되게 낮은 편인데, 아예 그 카테고리에서 판매 못하게 퇴출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꽤 큰 제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분야는 고객 리뷰와 관련된 건데요. 뭐 당연한 거죠. 대량의 네거티브 리뷰를 받으면 요즘 NCX라고 새롭게 생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리스팅 자체를 아마존이 접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조금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제재를 받지 않더라도 네거티브 리뷰가 꽤 있으면 그 전체 리뷰 개수 중에서 네거티브 리뷰가 몇 % 이상 있으면 좀 더 자세히 감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 실증적으로 저희가 찾아낸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제 봐진 건데, 좀 더 자세히 보고 뭔가 이제 얘가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감시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서 트럭이 죄송합니다. 다음에 고객과의 소통을 안 하는 경우,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셀러 센트럴 노티피케이션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고객이 상품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아마존에서는 24시간 안에 답변을 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잘 안하면 점수 훅 내려가니까 꼭 고객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많이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데요. PL 하시는 분들한테서 좀 많이 있는 건데,
그 리뷰를 유도하는 것과 구매는 당연히 안 되고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일단 먼저 구매부터. 구매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얼리 리뷰 프로그램 이외에는 구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유도도 문제인데 뭐 페이스북 그룹에서 리뷰 그룹에 들어가서 뭐 한다든지 레딧에서 한다든지 뭐 유튜브에서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 리뷰를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도할 때 상품을 공짜로 주거나 할인해서 준 다음에 유도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유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워딩이 있어요. 근데 그 워딩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 뉘앙스적인 거여서 유도를 하지만 유도라는 얘기는 안 들어가 있고 뭐 되게 좀 강의로 하거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되게 애매한 수준의 그런 워딩인데, 그런 문구가 어떤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 리뷰에 대해서는 아예 요청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 고객한테 직접 이메일 보내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뭐 점프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데서도 리뷰 관련 얘기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상품을 썼는데 괜찮냐, 쓸만하냐 라고 물어보고 보통은 셀러 피드백을 요청한 거죠. 셀러 피드백을 요청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상품에 대한 리뷰를 하면 상품 리뷰니까 이거는 상품 리뷰에다 달아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아무튼 네, 웬만하면 리뷰 유도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커요, PL에서는. 항상 아마존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리스팅 규정 위반으로 인한 제재가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의 규정이 뭐 다양하게 있는데 뭐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뭐 첫 번째 상품 사진은 배경이 흰색이어야 되는 거, 뭐 제목 캐릭터 수가 몇 개까지 있는 거, 그다음에 제목 안에는 뭐 베스트 뭐 또 뭐였지, 뭐 only one 뭐 그런 단어들 쓰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내가 그 브랜드를 판매하는 게 아니면 그 특정 브랜드를 이제 명시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게 뭐 펩시면 코카콜라와 똑같은 상품이라는 뭐 그런 식으로 타이틀에다 쓸 수 없는 거,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분리 설명에도 들어갈 수 있는 단어, 뭐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다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아마존에서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보시라고 하죠. 그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상품 리스팅에 대해서 뭔가 제재할 게 있나 없나를 자동으로 찾아요. 근데 자동으로 찾을 때 재수없으면은 내가 위반 안 했는데도 걸리기도 하지만 위반했는데 안 걸리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 내 경쟁 셀러들이 그거를 이제 좀 일러요. 그러다 보면은 쓸데없이 한 단어 더 추가하려고 하다가 아예 그냥 리스팅 자체가 제재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웬만하면 이 규정을 좀 익히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위배되지 않도록 리스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넣지 마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조식품이면 실제로 그 건강보조식품이 갖고 있는 효능을 건강보조식품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이게 건강보조식품인지 의약외품인지 의약품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못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물론 이거는 이제 정성적으로밖에 판단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와서 봐야 되지만, 실제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성능이 뭐 100이다 라고 이제 리스팅에 써놨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써보니까 100은커녕 10밖에 안 나온다, 뭐 2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 리뷰에다 달 수도 있고 아예 컴플레인을 할 수도 있고 상품을 반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계정이 좀 안 좋아, 그러니까 리스팅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그 실제로 좀 그 센서를 하셔가지고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15가지 이유라고 썼는데 15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사유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뭐 시작이 반이라고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이제 포함을 하면 더 좋은 목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 아래다가 제가 추가로 향후에 뭐 포함을 하든지 아니면 댓글로 사람들이 보면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좀 더 풍성한 리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